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문제집 가지고 진도 나갈 겁니다. 네. 7월달도 되고 했으니까 초심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의 시간을 잠깐 가지고 다 이제 1, 2월달 뭐 이럴 때 11월달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업을 듣는다라는 걸 이제 실강에 나온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복습보다는 예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를 풀어오시는 게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문제를 내가 풀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해설까지 같이 읽어라도 오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문제 읽고 해설 읽고 라도 해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 시간을 복습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건 예습으로 공부를 하시고 문제 풀고 해설 읽고 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을 4시간 동안 뭐 3시간 반 정도 동안에 복습 시간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수업 시간 내도록 수업을 들으면서 뭐 이제 수업을 듣고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갔던 부분들은 다시 복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것들은 체크를 해 두시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체크된 부분들 정도만 뭐 문제를 다시 읽고 기본서를 다시 읽는다든지 해가지고 복습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수업 시간 내도록 수업 시간을 이제 복습 시간으로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고 잠깐 동안에 수업 내용들 복습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내 공부를 해야 돼요. 내 공부를. 어차피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 저는 어디까지나 도와드리는 역할밖에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공부를 하는데 자기 공부를 이제 내일 배울 것도 이제 예습을 하셔야겠죠. 대신에 내 스스로 진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내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때 그 시간에는 전에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월요일은 무슨 과목, 화요일은 무슨 과목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뭐 1일부터 10일까지 해가지고 내가 무슨 과목을 공부하겠다 라고 하면 민법을 공부하겠다 라고 하면 민법을 쭉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요약서 같은 거 나와 있으니까 과목에 따라서 책들이 있을 텐데 그런 책들을 하루에 한 30페이지, 70페이지 정도씩 읽어 나가면 충분히 10일 안에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이랑 지금은 많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6개월 이상을 공부를 해왔으니까 예전에 처음 책을 읽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빨리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X표나 이런 거 다 돼 있으니까 안 읽어도 되는 부분들. 그래서 기본서도 충분히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요걸 한 10일에서 길게는 15일 정도 안에 다 볼 수 있게끔 대략적으로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학계로 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공법 보고 중개법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목별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계획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불길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책꽂이에 책이 쭉 꽂혀 있는데 뭐 1차 과목만 예를 들어보죠. 민법이랑 학개론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나는 민법은 좀 할만한데 학개론은 너무 어렵다. 그 반대인 사람도 있겠죠. 학개론이 나는 할만한데 민법이 너무 어렵다.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민법이 좀 할만하다. 이런 사람들은 민법을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학개론을 공부하는 날인데 내가 뭐 월요일 날은 민법하고 화요일 날은 학개론 하겠다라고 했는데 민법이 상대적으로 쉬운 사람들은 민법을 보고 학개론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 학개론 책 피자마자 너무 보기 싫죠. 힘들고 어렵고 숫자 나오고 개성 문제 나오고 하면은 힘듭니다. 그러면 학개론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내가 편한 민법 책을 꺼내는 거죠. 그럼 민법 또 봅니다. 그 다음에 공법 보고 2차 과목도 중개법, 공시세법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오늘 세법 보는 날이다. 근데 나는 세법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인 거죠. 이때까지 뭐 세법이나 공시법 나중에 해도 된다 해가지고 공부한 적도 없고 책을 펴보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공법인 사람은 잘 없겠죠? 그러면 중개법 뭐 이런 거 본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희한하게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쉬워하는 과목에 손이 자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과목에는 눈이 잘 안 가고 손이 잘 안 가고 그러다 보면은 한 과목들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들 특정 과목들은 계속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꽈락이 나는 꽈락이. 그래서 특히나 이 공시세법 요거 생각보다 공법이 꽈락 맞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올 뿐이지 합격자들도 한 5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점수를 받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올 뿐이지 꽈락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법 어렵다 하고 막 힘들다 하고 하니까 그래도 공법에는 시간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근데 공시세법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좀 등한시하죠. 등한시하면서 뒤로 미루고 하다 보면은 뒤에 언제 9월달에 시작을 하는 거죠. 9월달에. 그때 가지고 될 과목이 아니죠. 그것도. 그러니까 공시세법에도 지금부터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 나중에 해도 된다. 그 나중에가 지금입니다. 지금 이제 공시세법도 반드시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한 8월달 정도 됐을 때는 이것도 점수가 나오게끔 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편한 과목만 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계획을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꼭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나는 그래도 요일마다 하는 게 편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을 너무 상세하게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무조건 50페이지를 책을 읽어야지 라고 하면은 오늘 30페이지밖에 못 읽었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계획을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러프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추가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또 볼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민법부터 보는 거죠. 처음에 민법을 볼 때는 10일이 걸렸으면은 다음에 볼 때는 요거보단 좀 짧게.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책을 읽을 때 다음에는 요거는 안 봐야겠다, 안 봐도 되겠다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두시고 다음에 볼 때는 그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독수, 이런 것들을 회독수라고 하죠. 수험고에서 회독수. 특히나 우리 시험같이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독을 하는 게, 정독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못 맞추는 거 맞추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맞추는 것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평균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맞추는 걸 틀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회독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 회독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책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속도도 빨라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근데 이 책 저 책 봐버리면은 회독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게 속도가 붙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볼 때도 10일 봤는데 다음에 볼 때도 10일, 그 다음 볼 때 또 15일이 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회독수를 늘리면서 속도를 줄일 수 있게끔. 그러면서 저는 요거 이제 우리 기본서로 제가 이제 문제 풀면서 내용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표시를 해드릴 거라고 했는데 제가 나눠드린 강의 노트 그거 가지고 회독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내용이 많이 빠져있죠. 노트에는. 거기 빠져있는 내용들을 빈 공간들이 많으니까 우리 노트에는 거기다가 좀 옮겨 놓으십시오.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 뭐 단권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의 책을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게끔. 이 기본서는 너무 이렇게 들고 다니기 두껍기도 하고 양도 많고 하니까 그 노트 정도로 해가지고 내가 정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근데 노트에는 빠져있는 내용이 많을 테니까 아 요거는 옮겨놔야지 하는 것들은 좀 포스트잇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얇은 책을 가지고 반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워서 공부를 하시고 자기 공부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예습이나 복습 하시는데 수업 끝나고 하는 복습은 아주 짧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진즉에 치고 계시겠지만 모의고사는 치셔야죠. 당연히. 이제 몇 번 남지도 않았죠. 7월, 8월, 9월 뭐 해가지고 몇 번 남지도 않았는데 모의고사를 치실 때 이제부터 연습해야 되는 건 내가 뭐 1차 과목은 또 예를 들어보면은 민법이랑 학개론을 1시간을 치죠. 민법을 먼저 풀었을 때 점수가 많이 나오는지 학개론을 먼저 풀었을 때 점수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반드시 1번부터 풀어야 되는 법은 없으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민법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먼저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을 학개론에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학개론이 상대적으로 자신 있고 민법은 좀 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학개론 먼저 푸는 겁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마찬가지 공법이랑 중개법을 같이 푸는데 중개법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중개법 먼저 풀고 공법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공법을 먼저 풀고 이렇게 먼저 무슨 과목을 먼저 푸는지 꼭 이제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푸는 게 점수가 또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내가 어떤 과목들을 먼저 풀었을 때 점수가 더 잘 나오는지를 한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체크를 해 두시고 시험장에 마지막에 모의고사나 마지막에 한두 번 정도의 모의고사는 시험장에서 내가 이 순서대로 풀어야지 라는 것대로 그대로 연습을 하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먼저 풀었을 때 내가 모의고사에 점수가 많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겠다. 그래가지고 시험장에서도 그 순서대로. 근데
문제를 막 쉬운 문제대로 이렇게 뒤죽박죽 푸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넘기다가 이거 쉽네 하고 풀고, 이거 쉽네 하고 풀고, 이거 쉽네 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엄띄엄 문제 푸는 거, 이런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OMR 카드 체크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한 5문제가 안 푼 문제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목 순서를 바꾸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문제를 띄엄띄엄 푸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특히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한 4문제 정도는 안 풀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푼답니다. 자기는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 1번부터 40번까지를 다 푼 적이 없답니다. 어차피 1번부터 40번까지 다 못 읽으시는 분입니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아예 처음부터 그 오탈자 체크하는 시간이 있겠죠. 시험장 가면은 시험지를 내주고 오탈자 체크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내가 안 풀어야 되는 문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절대 안 풀어야지 하는 문제를 4문제 정도 눈으로 찍어놓고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처음부터 아예 35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5문제를 아예 안 풀기로 시작한 거니까. 이분은 원래 제대로 풀어도 40문제를 다 풀 수 없는 분이니까 아예 5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제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십니다. 나머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요령 같은 것들을 모의고사를 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OMR 카드 체크하는 것까지. 반드시. 그래서 문제만 풀면 되는 게 아니라 OMR 카드 체크하는 것까지 꼭 연습을 하십시오. 마지막에 지금 모의고사가 몇 번 안 남았으니까 시험장이랑 가장 비슷하게 연습할 수 있는 게 모의고사밖에 없으니까 꼭 모의고사 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오는지를 실험을 해보시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을 실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최고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시고 시험장에서 꼭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해 두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쯤 되면은 가끔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리 대답을 해드리죠. 조용히 어떤 분이 찾아오십니다. 해가지고, 야, 내가 오래전부터 계획된 가족여행이 있는데 가도 되겠니? 물어보죠. 그분은 가도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러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는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근데 너는 그냥 된다고 대답만 해라고 하는 의미로 온 거죠. 그런 분들은 뭐 가야죠. 어쩔 수 없이 가야죠. 근데 가면 안 됩니다. 공부라는 거는 습관이다, 습관. 내가 매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이 공부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한 이틀만 쉬다가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되게 낫습니다, 책이.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놀고 내가 그대로 이틀 정도 쉬고 나서 그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틀 쉬고 뭐 3일 쉬고 휴가를 이틀 가진 않겠죠. 저는 평생을 휴가를 안 가봐서 며칠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2박 3일, 4박 5일 갔다 와버리면은 그걸 회복하는 데는 10일, 15일, 보름씩 걸립니다. 그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한 3일 바싹 놀고 그 다음날부터 원래 공부하던 대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다. 가도 되죠. 가도 됩니다. 근데 며칠 놀다 오면은 그걸 회복하는 데는 놀았던 기간의 2배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지 말라는 건데, 오래 전부터 계획된 가족여행 같은 거는 가십시오. 어쩔 수 없죠. 대신에 갔다 와가지고 배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부하던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집 보도록 하죠. 문제집은 12페이지부터 펴시면 됩니다. 기본서는 필요에 따라서 찾아보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노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계법은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으로서 먼저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 법률이죠. 그래서 먼저 계획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이 광역도시계획은 2 이상의 시, 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래서 2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맨 처음에 뭘 하죠? 지정. 그래서 이 2 이상의 시군을 지정을 해주면 거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 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거죠? 관할에서. 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요 도시군 계획이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도시, 군, 기본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 군 관리 계획.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되는 게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광역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과 같이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비구속적 행정계획 내지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결론은 행정쟁송이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고, 관리계획 해서 방향만 제시하는 추상적 계획으로는 규제를 가할 수가 없으니까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관할에서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해서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는 거. 이렇게 해서 구체화한다라고 했으니까 말로만 구체화하는 게 아니라 구체화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관리계획의 내용이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네 번째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랑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역시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죠.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먼저 지정하거나 변경합니다.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각의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계획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국토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하는 계획규제에 관한 부분이고, 계획으로 규제를 해놓고 나면 뒤에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하죠. 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규제를 받는데 그 규제의 형태가 허가, 이걸 묶어서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국계법은 계획이랑 이용으로 구분되고, 그 계획에는 각종 계획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내용인 이 관리계획의 내용들, 요거 배우고 나면은 뒤에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인 개발행위 허가를 배우죠. 이렇게. 자, 문제 보죠. 12페이지. 1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죠. 아닌 것. 국계법에서 본 적이 없는 것 찾는 겁니다.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맞습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나오죠.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그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죠. 곤란한 데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가능한 데 지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공동구라는 것도 배웠고, 시범도시라는 게 국계법에 있었죠. 시범도시. 그래서 뭐 각 분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험사업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시범도시입니다. 이렇게 국계법 저 끝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도 국계법에서 배우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가 뭐죠?
그렇죠. 건축법에서 나왔던 거. 그래서 이 건물은 어떠한 용도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29개의 용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건물이 있었죠.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1종 근생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2종 근생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그게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건축법의 용도 변경할 때 배웠던 겁니다. 용도 변경할 때 거기 건축물의 용도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건축법 내용.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 도시군 계획이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된다. 그렇죠? 도시군 계획을 기본 계획이랑 관리 계획으로 나눠놨죠. 저기 칠판에. 2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장이, 광역도시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관리계획 위반건지 한번 보죠. 이건 정확하게는 맞는 지문은 아닌데. 7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관리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거죠? 관할에서. 그래서 위반권자가 원칙 누구죠? 특, 광, 시, 군이. 특, 광, 시, 군이. 관할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근데 둘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 관리계획을 위반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협의해야죠. 협의해서 공동으로. 둘 이상이니까. 근데 협의가 안 되죠. 관할에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에 갈 때는 국장. 그게 71페이지 밑에서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기본서에. 그래서 원칙은 특, 광, 시, 군인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합니다. 근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위반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72페이지 예외에 보시면은 국장이 위반하는 경우랑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가 있죠. 요거는 나중에 관리계획 할 때 필기를 할 거니까 읽어만 보면은, 국장이 위반하는 경우는 박스 안에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장의 관리계획 조정 요구 기간 안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2번에 보시면 도지사가 위반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으로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리고 보면은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이렇게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을 때 당연히 요거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이랑 관련됐을 때는 도지사가 직접 위반할 수는 있는데 법에 정해진 사유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내는 거는 좀 별로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 위반권자를 그냥 정확하게만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우리 책에 있는 것 그대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옳은 지문은 아닙니다. 당연히 뭐 위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을 때 도지사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기억하십시오. 국장이 위반하는 경우랑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래서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라고 했었죠.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계획.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있는데 이 기반 시설이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죠. 그럼 뭘로 바뀌죠? 도시, 군, 계획, 시설로 바뀌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 결정으로 구체화가 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라고 해서 틀린 거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그 다음에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그 다음에 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죠? 도시군 계획사업. 41번 문제 용어의 정의에 가장 정답으로 많이 된 게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기반시설이 관리계획 결정으로 구체화가 되면 그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르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부르는 거. 이렇게.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5번 국장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41페이지 기본서. 기본서 41페이지 제목에 보면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의 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가로 1번에 어디다가 밑줄 해놨습니까? 국장은 거기밖에 밑줄이 안 돼 있을 텐데 제가 요거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사람은 국장이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국장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2번 문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 같은 추상적인 계획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해서 4번에 뭐 나왔죠.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에 따른 불복.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과 같이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구속력이 없고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거죠. 해서 당연히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 문제. 옳은 것. 광역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하나의 도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 그 중에서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요거는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그러니까 도시 안의 문제는 도시군 계획에서,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한다.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는 거 뭘로 합니까?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이거. 3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일부. 또 용어의 정의에 엄청나게 나오는 지문이죠.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는 거 관리계획으로 하죠. 그 다음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해서 각각의 구역들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각종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을 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렇게 해서 정답이 4번.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구된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다른 거죠.
하나는 설치가 가능한 곳이고 하나는 곤란한 곳이니까 아예 완전 개념이 반대인 곳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옳은 거 15페이지 5번 문제. 광역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 일단 틀렸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죠. 아까 4번의 1번 지문이랑 똑같은 거죠.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누가 수립하죠? 기본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수립합니까? 그런 게 없죠. 기본계획은 수립권자의 예외가 없다라고 했죠. 온이 특광시 군이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은 수립권자의 예외가 그냥 없었습니다. 예외 없이 그냥 특광시 군이. 오케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그건 맞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원칙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 단위로 특, 광, 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죠. 미리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뭐 해야 되죠? 협의를 몰래 포함시키면 안 되고 협의하고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합니다. 포함되지 아니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 3번이 정답. 4번 국장만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장만 지정합니까? 시도지사도 원칙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런 말은 없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얼마 안에? 1년 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건 있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용기. 그 중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있죠. 그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이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 해설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보신 지문과 같은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해당 페이지 가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만듭니까?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먼저 지정을 해주죠. 근데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2가지. 관할이 같거나 관할이 다르거나. 관할이 같다라는 거는 같은 도 안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죠. 그럴 때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가. 같은 도 안에서는 지정을 도지사가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이 될 때는 국장이.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 이 두 사람밖에 없죠.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도지사.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같은 도 안에서는 도지사가 이렇게. 자, 지정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전에 지정의 절차였는데, 지정의 절차는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나면 통보한다. 이렇게 씁니다. 지정의 절차.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정의 절차는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나서 여기 수립권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통보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정을 해주고 나면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하는 사람 누구죠? 같이 공동으로 둘 이상에서 수립하는 거니까 공동으로 해서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 안에서는 누가 같이 합니까? 시, 군이 공동으로 하고, 관할이 다를 때는 시, 도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 공동으로. 근데 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람이 지정을 해주고 나면 얼마 안에 승인 신청을 하죠?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죠. 지정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공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근데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 같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계획들은 효력이 상실, 실효 이런 말이 아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가 아니라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해야죠. 정답을 말하면서 자신 있게 말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직접 수립하죠. 그 다음에 국장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는 하나 더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을 때. 국가계획과 안 되겠으면 노트를 펴놓고 따라 읽으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 하나 더 있는데,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했을 때 빼고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위반할 수도 있죠.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원칙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관할이 같을 때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돼서 막 싸우고 있죠. 누가 말립니까? 도지사. 그 다음에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싸움 말리는 걸 조정한다 라고 했죠.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칙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될 때, 이럴 때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주고 조정 결과를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조정 신청을 했을 때, 조정 신청은 단독이나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야 가서 다시 협의하고 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삐껴서 하실 때. 안양시장, 과천시장, 광명시장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세 사람이 같이 조정해주세요 라고 경기도지사한테 찾아갈 수도 있고, 광명시장 혼자 삐져가지고 찾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광명시장 혼자 삐져서 왔을 때는 야 가서 다시 협의하고 와, 재협의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승인.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상하관계를 가지니까 시장 군수가 수립한 계획은 누가 승인하면 되죠? 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한 건 도지사가, 시도가 수립한 건 국장이 이렇게 각각 승인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아주 예외적으로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요청이 있거나 내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해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랑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국장이랑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했거나 아니면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 N은 국장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경기도 안에서 도지사가 수립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럴 때는 국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권한자들.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을 하는 절차를 보면은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수립권자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 몇 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죠?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기초조사 하고 나면 의견 듣겠죠? 의견 몇 번 듣습니까? 2번. 주민한테 한 번 듣고 의회한테 한 번 듣고.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방법이 속삭이지 마시고 자신있게 공청회.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죠. 그 다음에 의회는 항상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 해서 수립권자가 시, 군, 시, 도니까 의회도 시, 군, 시, 도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근데 국장의 경우에는 자기 의회가 없으니까 시, 도지사에게 송부를 하고 이 시, 도지사가 대신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다시 국장에게 보내준다 라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수립을 하고 나면 승인권자한테 보내주고 승인권자는 승인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죠. 이때 도지사가 협의, 심의를 할 때는 중앙이랑 합니까? 지방이랑 합니까? 지방이랑 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국장이 승인할 때는 중앙이랑 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승인을 하고 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립권자한테 보내주죠. 송부라고 했었고 이 송부를 받은 수립권자는 혼자 보는 거 아니고 일반에게 공고를 하고 열람을 시켜주죠. 얼마 동안? 30일 이상 기간을 제한 두고 보여준다라는 거. 요게 광역도시계획 문제보죠. 자, 1번에 16페이지 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일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 단위로 옳은 것. 자,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맨 처음에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둘 이상의 시군은 아무 때나 지정하는 건 아니고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죠. 그리고 지정을 할 때는 원칙은 관할구역 전부가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묶을 때, 둘 이상의 시군을 묶을 때는 트, 꽝, 시, 군 단위가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게 원칙. 그래서 서울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서울시 전부가 들어와야 되고, 인천시를 넣고 싶다. 인천시 전부가, 광명을 넣고 싶다. 광명시 전부가 들어와야 되고, 가평군을 넣고 싶다. 가평군 전부가 들어온 게 원칙인데, 이거 중에 원칙은 이 트, 꽝, 시, 군 전부를 단위로 묶어야 되는데 일부를 단위로 묶을 수도 있습니까? 네. 전부 또는 일부. 그때 일부가 되는 최소 단위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나 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전부가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일부 뭐 금천구, 관악구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광역시에는 군도 있죠. 강화군 같은 거. 인천에 광화군. 부산에 가면 기장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장군 이런 것들. 광역시에는 군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신화군에서는 읍, 면 단위까지 최소 요까지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부를 포함시킬 때. 그래서 원칙은 트, 꽝, 시, 군, 관할구역 단위로 묶는 게 원칙인데 일부를 묶을 수도 있고 일부를 묶을 때는 최소 단위가 구, 군, 읍, 면 단위까지. 구, 군, 읍, 면 단위까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2번 옳은 것.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이를 정비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에 관한 규정이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해 보면은 1번에 좀 수정해야 될 내용들은 몇 가지 수정해드리고 보면은 1번에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주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행정청 내부의 지침에는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 법에 없는 거지 지침에는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의 재검토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재검토에 관한 지문은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출제를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이를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정답 12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서는 재검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로 그냥 기억하십시오. 그냥 재검토라는 걸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 나올 거니까. 행정청 내부에는 재검토에 관한 규정이 5년마다 한다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뭐 기본계획도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라고 배우는데 행정청 내부에는 당연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 출제할 때 보면은 어떻게 기출문제 나왔었냐면 도시, 군, 기본계획은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라고 출제를 한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출제를 했습니다. 이건 아니죠. 정비 기본계획이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을 했지 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 지침에 보면은 이걸 20년 단위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완전 틀린 지문, 정답 12가 붙을 게 없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에 관해서 재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니면은 뭐 5년 단위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바로 정답 12가 붙습니다. 이렇게 절대 출제를 안 할 거니까 그냥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재검토라는 말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예. 저도 수립할 때 언급을 안 드리는 이유가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근데 뭐 10년 단위로 재검토한다 그런 건 아예 당연히 틀린 겁니다. 10년 단위로 재검토한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것도 재검토는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근데 이런 지문들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설에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표현을 자주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재검토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역도시계획에서는. 2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국장이 수립하는 거지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죠. 국장이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나 군 지역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기본계획에 나왔던 거죠.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고. 4번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초사의 내용에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과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사는 그냥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되는 거는 기본계획에 가야 이게 포함되죠. 기본계획에 가야. 5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죠. 이런 것들 5번이 정답. 3번 1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맞죠? 이렇게.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 절차가 공청회. 그리고 공청회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도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광역도시계획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모두가 수립할 수 있다. 그죠? 광역도시계획은 여기 국장 수립할 수 있죠?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수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수립할 수 있죠? 구청장은 없습니다. 구청장은 들어가면 안 되죠. 3번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그렇죠? 공청회 개최 절차가 광역도시계획에 한번 나올 텐데 거기 56페이지 보실까요? 기본서에
56페이지 보면은 가로 1번에 공고라는 게 나오죠. 요게 이제 공청회 개최 절차입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며칠 전에? 14일 전에 1회 이상 공고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공청회는 원칙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 게 원칙인데 너무 큰 때, 광역계획권이 너무 클 때는 수개의 지역으로 분할해서 개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주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명한 자가 주재한다. 뭐 이런 것들. 요게 공청회 개최 절차. 우리 시험에 아직 출제된 적은 없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에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하고 5번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국장과 도지사의 권한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지정하는 사람은 딱 요 사람. 국장 아니면 도지사. 국장 아니면 도지사. 이 지정권자가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싹 다 아는 거죠.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을 하고 조정도 지정권자가 해주고 계획을 승인하는 사람도 지정권자. 이 지정권자가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사 번에 첫 번째 점 보면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수립을 누가 하죠? 수립은 누가? 공동으로 하는데 누가 공동을 합니까? 같은 도안에서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밑에 관할이 다를 때는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을 안 하죠.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을 안 하면 누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만 봐도 정답을 알 수 있죠. 국장이.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 안 할 때는 국장이 직접 수립을 하죠. 그래서 시장, 군수, 도지사, 국장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5번 틀린 거.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맞죠? 관할이 같으니까 이럴 때는 도 밑에 있는 시, 군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죠. 공동으로. 그래서 원칙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 다음에 3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을 때는 누가?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을 안 했으니까 도지사가.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장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경우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래서 시도지사가 요청했을 때니까 국장이랑 같이. 5번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시장, 군수가 수립할 수 있다. 그렇죠? 시장, 군수가 요청했으니까 도지사랑 같이. 그 다음에 6번 틀린 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관한 틀린 것.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정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획의 내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의 내용에는 지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지정을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밑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만 두십시오. 광역, 그 다음에 5번에도 광역인데 4번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 경강계획에 관한 사항. 요거는 광역자가 안 들어가죠. 근데 경강계획에 관한 사항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읍.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의 권리 침해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다. 개인의 권리 침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효력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으니까. 개인의 권리 침해가 아예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니은. 국장 또는 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로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절차는 이렇게 관리계획 결정 절차로 하는 게 아니라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통보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관리계획 결정 절차로 지정하는 게 아니죠.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거는 요것만, 여기 있는 거. 요것만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거지,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관리계획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관리계획의 내용 물어보면은 싹 그냥 무조건 저겁니다. 6가지만. 관리계획의 6가지. 그 다음에 디귿.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와 승인권한을 가진다. 여기. 국장,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승인도 국장이 할 수 있죠. 이렇게. 리을.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아까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이.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문제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몇 가지만 책을 좀 보겠습니다. 그 51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본서.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죠. 그 다음에 그 지정 요청 보시면은 51페이지 2번에 지정 요청.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지문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의견 청취 및 심의 보시면은, 그래서 지정의 절차 제가 여기 그 필기해놨죠. 옆에다가 기본서 옆에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통보하고. 그래서 국장이 할 때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도지사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라고 돼 있죠. 지정하고 나면 밑에 뭐 해주죠? 통보.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람한테 통보한다 이 말입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람한테. 그래야 이 사람들이 통보를 해줘야 이 사람,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람이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할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나면 통보한다 라는 거. 지정에 관한 문제가 거의 문제 출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책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런 것들 방금 읽은 거, 지정 요청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지정의 절차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뭐 권한자들은 상세하게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